네, 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유영아 정치평론가, 그리고 배정찬 리서치 본부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합의 파기, 한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천만이 서명 운동 여기에 직접 참여해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서명했고 또 황교안 총리는 오늘 인터넷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그 대통령과 이 정부 부처 장관들의 이런 그 입장, 행동이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예, 박태우 교수. 네. 일단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경제가. 보니까 지난 수년간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경제도 복지 분배보다는 성장 쪽으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좀 많이 잡론이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우선이다. 물론 빈부격차 해소, 그다음에 복지 확대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지금 최상위 10%가 최하위 10%보다 40 내지 50배를 더 봅니다. 연소득이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복지 개념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난을 타개하겠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사정 합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한국노총에서 뭐 거의 철회를 선언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봐야 할 거는 한국노총은 전체 우리나라 노동자의 3%밖에 대변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규직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요. 그럼 비정규직 600만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 나머지 2천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목소리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규직 전환하고 금방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절박한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가면서 좀 처리해달라.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유영아 평론. 네, 일단 그 노동개혁 부분은 이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하고 달리 상당히 비타협적, 그러니까 타협적 투쟁을 했던 단체고요. 그리고 정부하고 관계도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었죠. 근데 한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부분에 대해서 파기를 했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얘기한 노동개혁이 향후에 관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노동개혁이라는 건 이 노사 간의 당사자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이제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한노총이 저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기가 의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서명운동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액션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선거를 의식한 겁니까? 뭐 쉽게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지금 관계로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 지금 정부 부처에서 서명을 하고 이제 새누리당에서 하면 하게 될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하면 지역에서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권층들이 결집하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다. 하긴 야당에서 지금 네. 서명운동을 가장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논평을 한 걸로 봐서 이거 선거를 염두에 둔 이 보수층 표 결집을 노린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배정찬 본부장, 네. 이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동개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국민들이 이해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것이 과연 일자리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령대에 따라서 또 처한 입장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4대 개혁이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경제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설날 민심이 상당히 대통령으로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임기 4년차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주로 경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길을 가지 않느냐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은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법안이 통과돼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조금 더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정책적인 이런 법안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기울였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과제는 여전히 또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 중에 이 설날 민심 말씀하셨는데 이 총선이 있는 해의 설날이라 이 설날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이 3당의 선거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이슈 중에 하나가 또 국회 선진화법이 있습니다.
이 저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준비를 착착 지금 마치고 있는데 정의화 의장이 이 법안과 관련해서 과연 국회 의사봉을 잡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영하 평론가? 일단 정의회 의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예. 이 국회 선진화법을 상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편법이잖아요. 상당히 이런 폐기시켜놓고 그 다음에 틈새를 네. 이용해서 본회의에 30명 이상이 부의하면 하겠다라는 건지 편법인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회 의장 얘기는 잘못된 법이라고 자기도 생각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정의회 의장은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그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었어요. 예, 4년 맞아요. 전에. 예, 예. 그러나 또 잘못된 방법으로 고치면 문제가 된다라고 분명히 네.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선진화법이 있다 그러면 고칠 개정 의사가 있다 그러면 여야가 꼭 지금 고쳐야 되는 건지 뭐 지금 고치고 싶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하에 이건 국회법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은 합의에 의해서 가야 하는 것이지. 그래요. 예. 이런 방식이 관철될 수 있을까? 네, 박태일 교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요. 헌법 49조에 다수결 그런 헌법 정신 다수결로 의결해야 되는 헌법 정신자 일단은 거기에 위배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새누리당에서 뼈가 굵은 분이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대통령하고 일정 부분 국정에 보조를 취할 그런 의무감도 있는 거예요. 물론 원칙적인 의회주의자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현상이 왜 있었어요? 이게 야당 결재법이 되고 국회가 입법, 불임법이 불임까지 오는 법을 통과 못 시키는 이런 부과되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 요인이 생기고 국민 여론들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노동 5법이라든지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국민 여론이 많습니다. 대통령이나 여당은 그런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비록 문제가 있지만은 비상사태를 좀 보고 좀 만들어서 사회를 좀 우리 서민들이 원하는 방향 끌고 가자 이런 큰 총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그 절차상의 하자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시대 담론에는 충실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 선진화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분명히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법안이냐는 부분에 법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고칠 필요는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정말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선진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경제 법안 이런 쟁점화되지 않은 법안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실제로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야당 의원들도 이 법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어떤 면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제일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4년 전에. 지금 문제는 이 국회 선진화법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이걸 고치긴 고쳐야 되겠는데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고치기가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지금 유영하 평론가는 좀 편법으로 이 문제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정의화 의장은 법이 잘못됐지만 이 법을 고치는데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정의화 의장한테 자꾸 이걸 처리해달라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좀 다시 할 필요 있지 않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하세요. 네, 집권 상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팽팽하게 여론도 맞서 있는데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집권 상정에 대해서 여론을 살펴보면 좀 간접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도 5, 60대 이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지지층 그리고 이 보수 성향이 강한 층에서는 경제 법안만큼은 좀 집권 상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여론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세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역시 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집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쟁점 법안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높고, 그럼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아무리 그게 급해도 집권 상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높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집권 상정 자체가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젊은 층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야당에서 반대하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예. 참 뭐 이 문제도 결국은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또 어떤 형태로든 표심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당 내부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상향식 공천 이거를 지금 계속 밀고 가고 있는데 뭐 인재 영입 전략 공천하고는 좀 이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저는 김무성 대표께서 이 상향식 공천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도구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당의 민주화라는 것은
상향식 하향식이 잘 조화되고 정당의 체질과 이념에 맞는 후보를 잘 선출해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 너무나 국민 경선이다.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준다. 이 도구마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엄격히 보면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이 많은데 정당을 지지하는 당원 경선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대구에서 이종진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 3일 만에 사퇴하고 추경호 전 국무실장 양보하지 않습니까? 이미 전략 공천이 안 된다고 밖으로 떠들어 힘이 논리로 공천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 이런 원칙론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공천 관리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은 좀 탄력 있게 운용하라고 지금이라도 협상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명분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현장에서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갈등 요인과 그런 밖으로 싸우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딜레마에 빠졌다. 예. 하여튼 뭐 여론조사 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이제 새누리당이 무슨 파벌 간의 격렬한 싸움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공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설 확률은 상당히 적어진 것이죠. 여론조사 공천이라는 것은 누가 더 유명하냐, 누가 더 대중적이냐, 아니면 누가 더 인지도가 있느냐, 아니면 누가 더 그 지역에서 조직을 갖고 있느냐. 네.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도전하기 상당히 어렵고 새로운 바깥에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당 외에서 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인물이 거의 경선에서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여론조사 공천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현역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관을 했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 공천으로 가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참신성에 있어서 상당히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예. 이 점 참 이게 정치가 명분만으로 잘 안 되는 거라서 예. 현실을 무시한 이런 좀 지나친 명분론만으로는 참 정치를 꾸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종진 의원의 불출마, 뭐 출마하겠다고 그 등록했다가 며칠 만에 불출마를 했는데 이거 혹시 저 박심 논란이 그 불거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에 지금 현재 이 총선 관련한 민심을 보면은 이 일종의 양자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한쪽은 기존 또 현역 의원, 한쪽은 진박 친박이라고 해서 청와대 또는 정부로부터 내려온 그런 후보자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친박 진박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별로 경쟁력을 보이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또 기존의 의원, 현역 의원들이 충분히 또 재선돼야 될 그런 명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또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구의 민심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갈등 또 논란 되는 이런 어떤 핫한 지역으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대구 지역에 국한되는 거면 뭐 조금 역풍이 불더라도 뭐 크게 이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최근에 20대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을 보면 오히려 기존의 정당 지지도보다도 20대 총선에서의 후보자에게 그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경쟁력이 조금 약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도 최근 이 공천 과정의 내홍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의 영향력에서 당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대구 TK 지역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이 그림을 좀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 나왔던 정당 지지율이요. 이게 새누리당 지지율이 대개 40%대에 어쨌든 쭉 유지됐었는데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실 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합치면은 지금 42, 43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만약에 선거 막판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는다면 그러면 새누리당 참패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뭐 야권 분열을 즐기고만 있을 때가 전혀 아닌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 좀 아직 좀 긴장이 안 되고 좀 절박함이 덜한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저 그림만 보면은 이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안이하게 지금 이 전국을 보고 있다. 이런 저 비판적인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유영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과연 막판에 네. 그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단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마이웨이로 갈 것이냐. 예. 이게 그 가장 사실 큰 아무도 모르는 거 네, 아니에요? 가장 큰 변수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연 안철수의 국민당이 만약에 연대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안철수라는 브랜드 네임은 제 생각에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과거의 대선 때도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압력을 해야 후보 단일화 분야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공세라고 네. 생각. 왜냐하면 뭐 차이 없지 않냐? 너 나갔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된 부분들이 이제 유리한 선거 국면을 또 이쪽에서는 조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건가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께서 앞으로 행보를 할 때 정말로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줬고 사당화를 방지하고 정말로 대한민국 야당의 발전을 위해서 중도 개혁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다면 야권 단일화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과거의 전례처럼 야 안철수는 역시 철수하는 사람이구나. 국민들이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면은 새누리당의 입지가 더욱더 좁아집니다. 앞으로. 지금도 중도 지역에 많이 지금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쯤. 그래서 전략 걱정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좋은 인재들을 지금부터라도 많이 모셔와서 많이 좀 배치해야 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배종찬 모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이 계속 이어지면서 위기 국면이었는데요. 네. 떨어지던 지지율도 김종인 이 선대위원장의 영입 효과로 추락이 또 멈췄고요. 특히 네. 중요한 것은 호남에서의 민심이 상당히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아.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에서 뒤처졌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당을 근소하게 앞서거나 또는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입 효과는 있었다. 시선 분산 효과도 있었고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고 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겸임하고 있던 인재영입위원장 자리 있죠. 이 자리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을 또 임명을 했어요. 물론 혁신의 연장선에서 그게 맞는 인재를 영입하겠다 이렇게 발상을 해서 혁신위를 맡았던 김상곤 위원장을 다시 인재 영입까지 맡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친노 패권 척결하겠다고 하는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그 친노 패권과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나 저는 당분간은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권위라 그럴까요? 당내 권위. 네. 김종인 체제를 아마 친노 세력이 건드리지는 못할 것이다. 김상곤 위원장이 친노 과거에 뭐 혁신할 때 했지만은 네네. 큰 당을 움직이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 왜 그러냐면 만약 김종인 체제가 무너지면은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 갈 곳은 진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난 나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이 현재 이제 급한 불은 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 예. 임명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일단은 뭐 당내에서의 친노 어떤 그 세력들의 부분을 좀 이렇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소프트하게 좀 들어주는 효과라 그럴까요? 예. 뭐 그런 식의 어떤 균형미를 아마 문재인 대표가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영입과는 좀 결이 다른 거네요. 조금 다른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는 선거 때 네.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선거 때 과연 김종인 선대위원장 책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예. 과연 이쪽에서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나올 텐데 분명히 화면에 네. TV 화면에 그 옆에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나왔다 이거예요.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비교가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불은 상당히 껐다고 봐요. 그런데 선거 때 과연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을 계속 TV 화면에 내세울 것이냐. 그럼 누구 다른 사람으로 또 대체합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럼 문재인 대표라는 얘기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아니면은 그럼 뭐 박원 대권 후보를 내세워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은 현역 서울시장이고 마땅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뭐 그런 어떻게 부분이 보세요?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우리 평론가님하고 좀 다른 의견인 네. 게 예. 지금 문재인 대표가 물러난다고 약속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님 요즘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물러나야 된다. 니들 안 물러나면 죽어. 비대위원장까지 줘. 계속 수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동계, 비노계가 다 탈당한 다음에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친노 세력만 남아 있습니다. 혈혈 단신 김종인 위원장에게 들어가서 정권을 가지고 당을 개혁하고 선거를 치른다는데 문재인 대표가 과연 뒤로 물러나서 팔짱만 끼고 있을까? 박영선 위원장이 있어서 물론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주 지금 한판 승부에 들어갔다. 겉으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이용해서 불쏘시개처럼 이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공천정국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들인 것도 문재인 카드의 하나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많은 갈등 요인으로 들어가서 불협화음이 날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이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배정선 본부장. 네. 이런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야권 연대를 제안했어요. 이게 근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이게 야권 연대가 좀 이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물론 뭐 야권 연대를 잘해서 선거에 도움을 받았던 적도 있지만 어떨 것 같습니까?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단일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습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비슷한 정치 성향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단일화를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선거에서 선택을 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먼저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권 통합 얘기를 먼저 하는 바람에 지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 제안을 해도 이걸 마냥 무시하기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의 선거가 야권에서는 그만큼 심상치가 않기 때문인데요. 예. 왜냐하면 수도권에서의 야권 승리 공식은 일단 단일화라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야권 지지층의 속성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단일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권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있거든요. 국민의당도 있고 네. 또 천정배 국민회의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공식적이고 표면적인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이런 단일화는 가능할까 의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단일화 논의가 계속되는 것 자체가 야권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